좀 바로 넘어가서 지금 계속 뭐 요즘에 주가가 막 투자 얘기를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 지금 너무 뭐 프라이스가 밸류를 바꾸는 이런 시장, 역대급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들의 이제 그 뭐랄까 위험 선호도가 어떻게 보면 극에 달하고, 주변에 보면 뭐 코인 투자해서 잘 됐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해가지고 뭐 잘 됐다거나 혹은 뭐 요즘에 벼락거지라는 단어도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괜찮은 건가요? 주식시장에 들어가도? 이제 뭐 되게 저렴한 질문입니다. 결국 네. 앞에 뭐 밑밥은 많이 깔았는데 네. 조금 이제 저렴한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에 들어가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뭐 조금 더 그냥 뭐 예스 노라기보다는 뭐 조금 더 어떤 섹터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선호하는 어떤 방향성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은택 팀장님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반기. 갑자기요? 네. 주식 전략. 하반기 전략. 네. 네. 저는 좋은 상경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는 한 번 정도 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하우스인데, 뭐 그래도 이게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까 뭐 저금리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저물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그 사람들의 그렇다면 이 위험 선호도가 뭐에 따라서 변할까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은데, 어쨌든 우리 데이터화 해야 되잖아요. 그냥 스토리로 풀어두면은 말하긴 좋지만 그걸로 이제 전망을 못 하니까. 데이터로 보면 저는 실업률하고 물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업률하고 물가는 정말 많은 곳에 쓰이죠. 뭐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뭐냐 그러면 실업률하고 물가에 다 했어. 왠지 모르겠지만 거기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제학자 케인즈가 쓴 일반이론도 보면 그 일반이론 앞에 있는 제목이 뭐에 대한 일반이론이냐? 바로 이자율 그리고 고용시장, 이게 화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일반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고용하고 고용시장, 실업률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찾아낸 건 사실은 그 미저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고통지수. 이게 이제 그 아소 오쿤 박사가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분이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이 악화되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데이터가 실제로 좋아지면은 덜 고통스러운지를 알아보자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GDP로 경제 목표를 짜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GDP가 높으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GDP가 낮으면 굉장히 고통스럽냐? 그렇진 않죠. 그쵸. 오히려 GDP가 되게 성장률이 낮아도 나 안 잘리고 회사 다니고 있어. 막 스카이제이가 돌아. 그러면 막 행복해요. 반면 막 성장률 되게 좋은데 막 우리 산업들은 이제 막 구조조정에 막 난리가 나고 있어. 그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 고통지수를 정할 때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도 이제 여러 논문들이 나오면서 되게 많이 붙었다 뺐다 그러는데, 이 두 가지는 거의 안 바뀌는 게, 하나는 실업률이고, 그러니까 고용이고,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근데 고용은 이제 실업률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만 안 잘리면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지금처럼 저성장이라 그래도 뭐 실업률이 뭐 3% 내려가면 뭐 그게 어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옆에서 나 또 뽑으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위험성도 높아지는 거죠. 사실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왜 적정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 좋을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왜 고통스러울까?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좀 깨달아요. 말씀하셨던 벼락거지죠. 자산가격이 폭등하면 내가 안 갖고 있으면은 고통스러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집은 이 물가 지표 안 좋아져요.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를 해서 해지를 시킬 수 있어요. 아니 여러 채 소유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비재들은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유할 수 없는데 지금 집값처럼 다 뛴다. 사실 저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70년대 이후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구나.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뭐냐, 이 두 가지가 둘 다 낮아지는 구간들, 필립스 커브가 이제 안 맞는 구간이죠. 이 낮아지는 구간들은 굉장히 투자자들이 일반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이 낮아지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옛날에 이제 레포트 썼는데, 필립스 커브가 왜 안 맞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건 이제 경제학자 분들이 하실 질문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필립스 커브가 안 맞는다는 것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저는 길게 돌아와서 결국에는 지금은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투자하기 좋은 환경 아니냐. 그게 바로 위험성들을 높여줄 거니까. 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은 어쨌든 뭐 조정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일이 있겠지만 투자하기는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앞으로도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물가가
아주 튀어오르지 않는 일들, 구조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좋은 환경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긍정적인 엔딩으로 혹시 좀또 예, 안금호 그러니까 편장님 이제 생각은 네. 필립스 커브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됐던 또 한 시기가 우리 이 팀장님 또 리포트도 쓰셨지만은 196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실업률도 낮고 물가 상승률도 낮고 보통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는 이제 오른다 이렇게 우리도 이제 지금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들, 경제 정책하는 사람들이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졌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는 거 보면은 실업률이 더 낮아져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고용을 더 늘리면 표가 되니까. 그래서 실업률을 더 떨어뜨리면 더 좋겠다. 되겠다. 물가가 낮으니까. 설사 물가가 상승률이 지금 워낙 낮으니까 약간 더 높아져도 괜찮겠다.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면은.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약간 희생하더라도 고용을 더 늘리자 하는 쪽으로 정책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도 낮고 실업도 낮고 했던 그 배경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실업이 낮아도 물가가 안 오르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재정정책, 적자 났던 거 나중에 안 갚아도 되는구나. 계속 띄우자 이렇게. 재정을 좀 더 이제 팽창적으로 하고 통화정책도 좀 팽창적으로 해서 고용을 늘리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 실업도 낮고 물가도 낮았던 조건을 허물어 버린 게 어떻게 보면은 70년대로 넘어가면서 대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것을 낳았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안 오는구나 그쵸. 라는 발견, 통화를 막 정말 거대하게 찍어도 별 문제가 없구나 하는 발견, 이 두 가지 발견이 결국은 60년대 후반에 그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생각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 위험은 저는 분명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때 이제 60년대 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국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뭐 정치적인 어떤 다양한 동기들이 있었지만 심지어 이제 전쟁까지 겹쳐서 하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도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 어떤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말년에 이제 고압경제론을 주창했고 그게 실제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정책 틀이 그쵸. 돼가고 네. 있고 마침 때마침 연준의 어떤 그 네. 새로운 정책 틀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사실은 연준의 이번에 그 작년에 발표했던 평균 인플레이션 제도라는 게 옐런의 어떤 고압 경제론 내지는 뭐 NGDP 목표제, 물가 레벨 목표제 다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아무리 해도 이게 그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못 벗어나고 고용 회복이 더디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고안해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때 이제 마침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정책까지 가세했는데 그 배경에는 우리도 이제 많이 목격하고 있지만 어떤 그 사회 계층적인 경제적인 양극화가 너무 심화해서 더 이상은 이것은 그 방치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정치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된다 하는 뭐 그런 동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뭐 극단적인 사례가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어떤 그 토대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양극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뭐 생각에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인류가 우리가 그 이번 팬데믹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인간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결국은 그 어떤 70년대 어떤 실패 사례 또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 정치 경제적 도전 하에서 더 나은 70년대보다는 더 나은 어떤 길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낙관한다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 시대로 가고 기존의 어떤 기성 산업에서의 어떤 투자는 계속 워낙 여기는 과잉이고 경쟁이 이른바 이제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투자가 부진한 것은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더 새로운 것에 더 많은 유동성이 몰리게 되고 거기서 뜻하지 않게 뭔가 이제 얻어 걸리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뭐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그 새롭게 성장하는 얻어 걸리는 기업들을 어떻게 내 발에 얻어 걸리게 할 건가 결국은 하나의 풀로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하나의 뭐 지수라든가 어떤 시장이라든가 하나의 풀로서 그렇죠. 뭐 접근하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이제 분산시키는 뭐 그런 그러되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 그러면 2020년대 이 앞으로 10년은 무엇이 주도할 건가 뭐 지금 뭐 이제 온갖 뭐 어딜 가나 들리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테마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돈이 몰리니까 돈이 몰렸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